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튜브 레볼루션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다고 하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택배로 보내준 선물인데요. 책에는 현재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크리에이터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어려움 속에서 유튜브를 만나서 작게는 성격이 변하고 크게는 삶 전체가 변화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오래 기억이 남았던 이야기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버린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야기가 아니라 퀼트로 전 세계의 구독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제니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천 조각을 잇는 방법, 즉 퀼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튜토리얼 영상을 아들이 찍으면서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게 된 제니 할머니의 이야기는 할머니의 밝고 따뜻함이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할머니의 응원과 독려 멘트가 구독자에게 힘이 되고, 그런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고 실제로 만나러 와서는 몇 시간씩 기다리는 수고도 마다 않고, 또 할머니 덕분에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할머니도 구독자에게 감동을 받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은 읽으면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유튜브 인기에 힘입어 마을 전체가 다시 활기를 띠고 발전되기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 제 채널을 보니 26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시네요. 이제 한 달이 된 제 채널. 저도 최선을 다해 출판사의 낭독책에 대해 문의를 하고 메일을 쓰고, 책을 읽고 캘리그라피 디자인 구상을 하고, 음악을 고르고, 또 이렇게 소개글도 쓰고, 낭독 녹음도 하고, 글을 쓰는 동영상을 찍고, 일주일에 꼭 한 개의 동영상을 올리자는 스스로의 다짐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은 9월, 2019년 12월의 마지막 달에는 과연 몇 분의 구독자분들과 만나게 될까요? 26분의 구독자님,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책, 더 좋은 캘리그라피, 더 좋은 낭독으로 구독자님과 만나기 위해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는 크리에이터,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가 되겠습니다. 그럼 따뜻한 제니 할머니를 만나러 미국 해밀턴으로 고고! 잠시만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문의한 출판사 중에서 저희 책을 선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들은 건 주식회사 도서출판 길벗이 처음이었습니다. 메일을 읽다가 진심 울 뻔했어요. 제게 너무나도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도서출판 길벗 담당자분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정말로 미국으로 날아갈게요. 슝! 챕터 채. 퀼팅으로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다. 캔자스 시티에서 북동쪽으로 1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미주리주의 해밀턴이란 작은 도시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 공사가 한창인 탓에 주간 고속도로를 벗어나 양쪽으로 농지가 넓게 펼쳐진 비포장도로로 우회해야 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농지의 풍경보다 더 시골임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자동차 수리센터에는 고장난 차만큼 고장난 트랙터가 질비했고, 침례 교회의 모습도 보였으며 하얀색 금수탑에는 파란색의 대문자로 마을 이름이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유튜브의 유명 크리에이터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팬덤을 형성하고 유지해가는 능력, 진솔함과 진정성, 새롭고 다양한 관점을 세상에 제시하는 성향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최정상 크리에이터 너머로 시야를 확장하면 더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제니 도아는 이 책에서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이름은 아니다. 그녀는 수백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밀레니얼 세대 스타도 아니고 새로 등장한 미디어 업계의 큰손도 아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로 7명의 자녀와 22명의 손주를 둔 그녀는 어쩌면 스트림 펑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푸근한 매력과 유머 감각으로 한 마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제니 도어는 미주리 스타퀼트 컴퍼니의 수장이자 상징인 인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퀼트 전문가다. 이 기업의 출발점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캘리포니아주 그린필드에서 지낼 당시 제니의 아들 조시가 림프샘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 치료로 조시의 건강은 회복했으나 가정 경제가 파산에 이르렀고 제니와 남편 노는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더 싼 집으로 옮겨야 했다. 가족은 임대 트럭에 짐을 싣고 미국 땅 한가운데 있는 미주리의 작은 마을 해밀턴으로 이주했다. 제니의 부모님이 딱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이 인연이라면 인연인 낯선 동네였다. 해밀턴에서의 생활은 제법 만족스러웠다. 지역 신문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는 론의 월급만으로도 아이들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가 닥치자 은퇴연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25명이던 직원을 5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론의 일자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아들 알과 딸 세라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고민하다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머니가 취미생활을 계속하길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지역 내에서 작은 사업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 사람은 36,000달러 대출을 받아 퀼트 기계를 구매했다. 기계를 들여놓을 작업실을 만들기 위해 24,000달러를 추가로 빌려 오래된 자동차 전시장을 매입했고 미주리 스타 퀼트 컴퍼니를 세웠다. 처음에 사업이 잘 안 됐다. 제니가 퀼트 매장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나서야 첫 매출이 발생했는데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제니의 조카였다. 얼마 후 상품이 7개나 팔린 날은 온 가족이 댄스 파티를 열기도 했다. 세라는 선물을 포장하듯 주문받은 상품을 정성스레 포장했다. 몇 달 후 알이 어머니에게 마케팅을 제안했다. 퀼팅을 가르치는 튜토리얼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이다. 그러자꾸나 제니가 대답했다. 그런데 튜토리얼이 뭐니? 그때만 해도 제니는 유튜브를 접해본 적이 없었다. 알의 도움으로 그녀는 온라인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초기 영상들은 카메라 앞에 선 제니가 퀼트의 기초를 알려주는 단순 튜토리얼 컨텐츠에 지나지 않았다. 영상은 흔들렸고 제니의 손주들이 노는 소리가 배경음악이 됐다. 하지만 이때의 영상에서도 성공을 예감케 하는 제니의 따뜻한 성품과 지식이 돋보였다. 제니는 한결같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레슨을 시작했다. 천을 자르고 바느질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는 분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전달했다. 그녀는 작업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주의를 줬다. 초창기 영상은 알이 갖고 있던 소형 캐논 파워샷 F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다. 작업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제니의 머리 위에서 찍어야 했을 때 키가 2m인 알이 직접 테이블 위로 허리를 굽혀 영상을 담아냈다. 퀼트 가게는 선주들이 머무는 놀이방이기도 했기에 영상 뒤편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기술 전문가로 일하는 알은 긴 하루 업무를 마친 후 밤 늦은 시간까지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영상을 편집했다. 레슨 영상이 쌓여갈수록 제니의 실제 모습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멋쩍어하며 크게 웃었다. 한 영상에서는 남편 론에게 퀼트 작품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있었다. 남편이 키가 크면 이럴 때 참 좋죠. 영상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퀼트에 가려진 남편의 얼굴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니의 설명이 덧붙여졌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론이 확실해요. 다만 너무 멋져서 세상에 공개할 수가 없어요. 하루는 영상에서 사용한 천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 천은 팔지 않아요. 그녀는 상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침대 아래 놓인 보관함에 17년이나 있었던 거라서요. 저는 그냥 퀼트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화는 자신의 방침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퀼트 가게가 점차 성장해 나가자 이내 원단도 들여놓기 시작했다. 가족 중 누구의 월급에도 기대지 않고 첫 해의 대출금을 모두 갚을 만큼 수익을 냈다.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었지만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다. 유튜브에서 제니의 동영상을 본 각지의 사람들이 퀼트 가게를 방문했다. 뉴욕에서 왔다는 여성도 있었고 멕시코 시티에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본다는 게 놀랍기만 했어요. 제니가 한 말이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 점점 잦아졌다. 제니의 가족이 처음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손님이 거의 없었기에 가게 문을 닫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먼 곳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손님들이 늘어나 촬영이 어려울 지경이었다. 팬들에게서 편지도 오기 시작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녀의 영상을 통해 퀼트를 배우며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휠체어에 갇혀 있다가 인터넷으로 새로운 취미를 즐기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며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2011년 유튜브 채널이 2만 5천 명의 구독자 수를 기록했다. 미주리 스타퀼트가 갑자기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되면 물론 매출도 껑충 뛰었다. 영국,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호주 등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도 가게에 들렀다. 멕시코의 한 여성은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면 남편과 함께 방문하곤 했다. 제니의 동영상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나라와 세대에 골고루 분포된 열정적인 시청자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제니의 동영상을 보고 온라인 상점을 통해 원단을 구매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해밀턴의 가게로 성지순례를 오곤 했다. 미주리 스타퀼트는 창업한 지 3년이 되던 해 연말을 기준으로 매출 100만 달러를 넘겼다. 1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한 후 알은 직장을 그만두고 퀼트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는 데 매진했다. 작은 퀼트 가게를 하루빨리 확장해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더욱 값진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는 가족의 바람이 컸다. 방법은 있었다. 금융위기에 시작된 대침체는 해밀턴을 폐허로 만들었고 중심가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은 판자로 막혀 있거나 버려졌다. 2011년에 마을에 남은 것이라곤 골동품 3종 2군데와 슈퍼마켓 하나, 샌드위치 가게 하나와 주유소 2군데가 다였다. 제니의 가족은 건물을 매입해 직접 단장한 후 재고가 가장 많았던 19세기 남북전쟁 시기와 20세기 초에 원단만 취급하는 가게를 열었다. 이미 운영 중인 2곳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원단 물품이 늘어나자 시즌 상품 전문 가게를 새로 시작했다. 이후에도 꽃무늬 원단, 현대풍의 원단만 판매하는 전문점을 따로 열고 재봉틀 및 관련 부품만 다루는 가게를 한 곳 더 열었다. 2016년 방문했을 당시 미주리 스타퀼트는 해밀턴의 중심부인 노스 데이비스 거리에서 17개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햄버거 가게와 베이커리, 팜투 테이블 레스토랑, 농장과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며 식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레스토랑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점 중 한 곳인 바느질 센터에서는 일주일짜리 퀴팅 연수를 연간 50회 개최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가장 기획력이 돋보인 곳은 남성의 공간이었다. 가죽으로 된 안락의자와 ESPN 채널이 나오는 TV가 있어 아내가 쇼핑을 할 동안 남성 고객들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차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아이오와, 텍사스, 일리노이, 심지어 플로리다 번호판까지 보였다. 상점이 있는 거리는 아름다운 전원 같은 풍경이었다. 인도를 따라 장미꽃이 심어져 있었고 제니의 상점 몇 곳에는 외벽에 퀼트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해밀턴을 다녀온 후 구글 스트리트 뷰를 열어 타임머신 여행을 해봤다. 화면 속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2009년 해밀턴은 유령 도시 같은 모습으로 노스 데이비스 거리는 낡은 건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몇몇 건물은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고 인도에는 잡초가 길게 자라 있었다. 한 농부가 트럭 뒤에 실은 채소를 파는 모습에는 그나마 인적을 느낄 수 있을 뿐 오가는 차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2016년으로 이동하자 새로 인도를 내느라 분주한 현장에서 인부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보였다. 2층짜리 건물 6채가 나란히 자리한 모습도 들어온다. 2009년에는 2층 유리창이 전부 판자로 막혀있던 곳이었다. 2016년에는 창문마다 미주리, 스타, 퀼트, 컴퍼니라는 글자가 하나씩 붙어있고 빌딩 문은 모두 열려 있었다. 사진으로도 생명력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1800명 인구의 마을에서 미주리 스타 퀼트에 다니는 직원만 400명이 넘고 이 중 5명의 건설 인부는 해밀턴에 더 많은 상점을 짓기 위해 정직원으로 고용된 사람들이었다. 카운티 내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둔 기업이자 퀼트 원단 기업 중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주리 스타 퀼트는 하루 평균 5,000건, 연 평균 약 200만 건에 달하는 주문을 처리한다. 갑자기 방문하는 고객들이 여전히 있지만 대부분 예약제 패키지로 방문하며 퀼팅 애호가들을 태운 버스가 거의 매일같이 해밀턴으로 들어선다. 2015년에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을을 방문했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만 명임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이다. 미주리 스타 퀼트는 아직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미주리 스타 퀼트의 본점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제니 도안의 활짝 웃는 얼굴이 반겼다. 내부에 설치된 평면 스크린에서 제니의 튜토리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1950년대풍의 펜던트 조명 아래에는 다양한 퀼트 원단이 전시되어 있었다. 매장 곳곳에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오랜 역사를 지닌 퀼트가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가게 안쪽에는 고객이 가구의 재고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 여러 대가 비치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갈 때 가져갈 기념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젊은 여성 한 명이 다가와 친절하게 내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매장에서 알을 기다리고 있는데 붉은 머리에 청록색 원피스를 멋스럽게 차려입은 여성이 어딘가 모호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특별히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얼굴에 스친 혼란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직원을 제외하고는 매장 안에 있던 유일한 남성이었고 50대 미만의 연령대 역시 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매장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가 인터뷰를 기다린다는 이곳에 온 이유를 하자. 그녀는 내게 매장 이곳저곳에 진열된 상품을 안내해줬다. 매장 한가운데에는 신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회사의 로고가 박힌 의류와 I love Jenny라는 문구가 박힌 티셔츠였다. 제니에 대한 사랑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몇 분 후 도착한 알은 들뜬 모습으로 해밀턴에서 가족이 일궈낸 것들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파란색 티셔츠의 머리색보다 조금 연한 젓갈색 수염이 돋보이는 알은 큰 키에 듬직한 체구였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기보다 IT 회사의 중역 같은 느낌이었다. 운동을 잘하고 드론이나 모터사이클에도 관심이 많아 보였으며 중서부 사람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가 넘쳤다. 어딘가 느긋한 태도와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열정에서는 그가 캘리포니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묻어나기도 했다. 아까 이메일 주소를 묻더라는 말을 하자 그는 미주리 스타에서 고객에게 매일 이메일을 발송한다고 설명해줬다.
그리고는 70%의 사람이 메일을 열어본다고 덧붙였다.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고객과 소통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이 보인 따뜻한 마음이 말도 안 되는 오픈율이라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 같다고 했다.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기보단 함께 즐거워지자는 마음으로 임하거든요. 고객에게는 창고에서 상품을 인수받은 악단이 고객의 집 앞에까지 행진하며 배송 중이라는 귀여운 메시지도 전달된다. 알은 가게 몇 곳을 보여주며 심오한 퀼팅 원단의 세계로 안내했다. 여기는 조금 색다른 곳입니다. 앵그리버드와 스타워즈 원단이 있는 곳이죠. 안내하던 알이 말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좋아한다면 자전거 그림이 들어간 원단도 이곳에 들여놓을 겁니다. 남성의 공간에 들어가니 나이가 지긋한 남성 한 명이 아이패드로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TV에서는 엘라베마와 클램슨의 하이라이트 농구 경기가 한창이었다. 유아 전문 매장으로 이동할 때 여성 고객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왔다는 이들은 제니의 초기 영상에 어렴풋하게 등장하던 알을 알아봤다. 아드님이시군요. 여성 한 명이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넸다. 네, 컴퓨터에 매달려 사는 괴짜가 저예요. 알은 키보드를 치는 것처럼 허공에 손가락을 움직이며 답했다. 오늘 너무 기대돼요. 저녁에 어머님을 뵙거든요. 두 여성이 알에게 말했다. 아, 행사 때문에 오셨군요. 알이 물었다. 그날 저녁 제니의 강습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네, 3일간 머물 예정이에요. 먼저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가 내리자 두 사람은 알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긴 밤색 머리의 중년 여성이 우리를 불러세웠다. 긴장한 모습으로 알에게 다가와 제니의 아들이 맞는지 물었다. 알은 컴퓨터 괴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만 보면 그걸 물어서인 듯 했다. 하지만 알의 농담에 중년 여성은 웃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남편이 생일 선물로 해밀턴 여행을 제안했고 버지니아에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만났던 여성들과는 달리 알과의 조우로 들뜬 모습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무척 감격스러운 듯 보였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차오를 것만 같았다. 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입을 떼지 못했다. 제니의 영상을 보고 마침내 해밀턴에 와서 알을 만난 일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듯 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알은 웃으며 중성 여성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눈치였다. 새로 준비 중인 가게의 공사 현장까지 둘러보는 곳으로 그곳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처음 퀼트 사업이 시작됐던 길 건너 작은 집으로 이동했다. 원단이 가득 쌓인 거대한 재봉틀 작업대에 제니가 앉아 있었다. 정리정돈을 잘 못해서 늘 이렇답니다. 어수선한 실례를 사과하며 제니가 말했다. 그녀는 목 부분이 둥그렇게 파인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헤어스타일은 영상 속 모습처럼 양쪽으로 조금씩 뻗쳐 있었다. 제니의 뒤쪽으로 어두운 색감의 조각볼을 기워 만든 커다란 퀼트 작품이 걸려 있었다. 1894년에 제작한 것으로 동네에 사는 한 여성이 제니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 그분이 이걸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관심이 있다마다요. 그녀가 말했다. 제니는 어린 시절 퀼팅을 시작했던 이야기로 대화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바느질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것 같다. 어렸을 때 모친의 옷을 잘라 이어붙이면서 퀼팅을 익혔다고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4H, 농촌경제부흥과 인재개발을 위해 창설된 청소년 단체에서 바느질을 전문적으로 배웠다. 이후 뮤지컬 무대 제작에 참여해 배역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의상을 만들었다. 퀼트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깨닫고 더욱 야심찬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된 것은 이로부터 한참 후 인생의 노년기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채널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 퀼트 게시판을 찾아다니면서 자녀들을 가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70대는 유튜브를 잘 안 하잖아요. DVD를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윌마트 앞에 $5짜리 DVD를 파는 가판대가 있잖아요. 이제 금방 사라질 거예요. 구닥다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눈을 돌렸죠. 퀼팅 인구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 진입장벽을 낮췄기 때문이죠. 퀼트 작품은 완벽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완벽보단 완성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처럼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오늘 1시간 동안 바느질을 했다면 그게 다 연습인 셈이죠. 1시간 더 경험을 쌓은 덕분에 내일은 나아져 있을 테니까요. 제가 퀼트를 하는 이유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어서거든요. 제니는 퀼트라는 하나의 수공예 기술을 대중화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퀼트계의 줄리아 차일드, 프랑스 요리를 미국에 소개한 미국 요리의 데모, 줄리 앤 줄리아라는 영화로 알려진 인물이다. 인셈이다. 처음에는 마음 둘 곳이 없는 어머니들과 할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점차 커뮤니티를 확장해 나갔다. 피어싱과 타투를 한 젊은 세대부터 온라인은 괜찮지만 실제 가게에 들어가기 꺼리는 남성들까지 퀼트 문화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을 커뮤니티로 이끌었다. 제니는 초기에 장애인들에게서 받은 편지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휠체어 때문에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어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퀼트를 배우면서 행복감을 되찾았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곤 했다는 것이다. 매주 제작하는 튜토리얼 영상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강연회를 열어 가르치고 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강연회에는 수백 명의 유료 관객이 모이고 행사를 마친 후에도 제니를 직접 만나기 위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제니는 강연회가 끝났는데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녀가 제니에게 말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을 믿기로 했죠. 그녀는 가방 안에서 자신이 만든 작은 퀼트 작품을 꺼냈다. 그제야 제니는 그녀가 의수를 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다는 사연도 있었다. 한 강연회에서 그곳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노년의 한 남성분을 만났다고 한다. 행사를 마친 후 남성은 1시간 넘게 줄을 서 제니를 만났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그는 제니의 열성 팬이자 현재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주리 스타에서 제니의 퀼트가 인쇄된 카드 세트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했다. 아내가 하루 대부분을 카드를 섞으며 보내기 때문이다. 카드를 건네주자 아내는 습관처럼 카드를 빠르게 섞기 시작했다. 그런데 카드에 그려진 퀼트 문양에 시선이 머물렀고 어떤 영상에서 나온 작품인지를 알아보는 듯했다. 천천히 카드를 넘기다가 제니의 얼굴이 담긴 조커에 이르자 그녀는 손을 멈췄다. 남편을 올려다보고는 이 여자는 제니예요 라고 말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아내가 잠시나마 제가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제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천조각을 읽는 방법을 알려준 것뿐인데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주었다니 너무나 놀랍지 않은가요? 잠시 말을 멈췄던 그녀가 다시 입을 뗐다. 무언가를 만들 때면 치유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빌어주게 되죠.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만든 퀼트가 집안 가득 차게 되죠.
병원에 기증할 베갯잇을 만들거나 보육원 아이들, 부상당한 참전용사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아기들에게 퀼트 이불을 선물하게 되기도 하고요. 퀼트와 함께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퀼트 밖의 세상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사람의 열정이 이렇듯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제니의 성공담은 주목할 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상의 막강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를 증명한 사례이기도 하다.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든 누군가의 관심을 받게 된다는 것 말이다. 유튜브를 출범하면서 굉장히 멋진 슬로건을 내걸었다. 당신의 모습을 방송하세요. 이 문구로 수백만의 사람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이 사는 세상을 공유했다. 그 결과 초기 유튜브는 다양한 콘텐츠가 한데 모여 괴팍하기까지 느껴지는 플랫폼이었다. 유튜브 메인 화면에 어떤 영상이 올라오게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었고 덕분에 우연한 재미를 발견할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여느 생태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은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했고 사람들은 틈새 시장을 찾아 나섰다. 스포츠, 음악, 영화 등 몇몇 카테고리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콘텐츠는 비누공해, 비행기 조종 속에서 내려다본 경관, 벽난로에서 들리는 평온한 소리처럼 주제가 굉장히 좁고 구체적이다. 유튜브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카테고리 가지와 사람들의 시청 욕구를 자극하는 콘텐츠의 종류가 너무나도 방대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박사 논문의 주제를 유튜브 안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예컨대 매주 새로운 물건을 수압 프레스에 넣고 압착하면 어떻게 될까 같은 컨텐츠마저 있다. 고도로 특화된 틈새 채널은 인간의 난해하고도 신비로운 본성의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상상력만큼이나 다채로우며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은 어떤 규칙성이나 논리가 없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온라인 영상 환경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열정에 따라 콘텐츠를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 15억 명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안에선 대중성이 낮은 콘텐츠라도 실제로는 꽤 큰 시청자층을 사로잡을 수 있다. 유튜브가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당신의 모습을 방송하세요 시대에서 당신의 채널을 찾으세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 시청하면 된다. 사용자의 시청 기록을 해석하고 관심사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유튜브 내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각기 다른 완벽히 개인화된 대문 페이지가 제공된다. 소수만을 위한 유튜브 틈새 채널이 굉장한 가치를 지녔다는 건 분명하지만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유튜브 카테고리는 비교적 대중적이지만 다른 매체에서는 찾기 어려운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게임일 것이다. 모바일 게임의 성장에 힘입어 게임 산업은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그랜드 테프트 오토 뷰는 발매된 그 달에만 2013년 전 세계 음악 산업 매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출시 첫날만 봐도 그의 가장 높은 흥행 수익을 기록한 아이언맨 3 매출의 2배나 됐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단연 게임이다. 그럼에도 TV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방송사에서 마지막으로 게임 프로그램을 편성한 채널은 G4였는데 몇 년간 저조한 시청률을 내자 MBC 유니버셜에서 2012년 폐지를 결정했다. e스포츠 대회가 ESPN과 TBS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온라인 영상 시장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유튜브에서 게임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매달 집계된 시청 시간이 수십억 시간에 달할 만큼 게임 컨텐츠는 유튜브 내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다. 스페인의 엘루비우스, 엘살바도르의 페르난플루, 러시아의 이윙가이. 톱 크리에이터들은 친구들과 다인용 게임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게임 콘텐츠를 보면 항상 궁금했던 것은 왜 사람들이 굳이 다른 사람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시청하는가였다. 어쩌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특정 상대를 이기는 법이나 도무지 방법을 알 수 없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말이다.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다. 게임 한 편이 보통 $50가 넘기 때문에 잠재적 고객층은 물론 게임을 구매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구경 삼아 시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로 세계 최고의 게이머들이 특정 게임 대회에서 겨루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도 있을 것이다. 이후에 어쨌든 연간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을 유지하는 e스포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유튜브 내에서 게임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보다 그간 수동적으로 치부됐던 게임을 능동적이고 매력적인 엔터테인먼트로 둔갑시킨 크리에이터들의 개성이 한몫했다. 이 크리에이터들은 게임뿐 아니라 코미디, 브이로깅,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채널의 차별성을 부여했다. 또한 게임을 향한 열정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도 많다. 로산나 판시노가 운영하는 너디 더미스 채널에서는 비디오 게임의 베이킹을 접목했는데 그중 앵그리버드 컵케이크 동영상은 2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로켓점프가 제작한 비디오 게임 하이스쿨은 서로 경쟁하는 게이머들의 이야기를 다룬 시리즈물 드라마로 클라우디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에서 $90만 가까운 투자금을 모았다. 맵펫으로 알려진 매슈 패트릭은 게임 시어리스트 채널을 운영하며 7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 채널에서 그는 소닉 더 해지옥의 과학처럼 비디오 게임을 물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매슈의 채널처럼 게임과의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용 콘텐츠는 온라인 영상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카테고리다. 기자들은 유튜브를 고양이 동영상 자료실이라고 지칭하며 신랄한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지만 실제로는 교육 영상과 이른바 하우투 영상의 재생 시간이 동물 영상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자동차의 카부레터를 교체하는 방법부터 힉스 입자의 발견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까지 포함된다. 기성세대에게 유튜브 활용도에 대해 물었을 때 집안에 무언가를 수리하거나 가전기기를 설치하고 작동하는 법을 검색할 때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는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는 법, 실내 허브가드 만드는 법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영상으로 접하는 위키피디아 역할을 하고 있다.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만 머물지 않는다. 수백만 명이 동영상을 보며 기타 치는 법을 배우고 가구를 제작한다. 심지어 2016년 리우 올림픽의 창던지기 은메달리스트인 줄리어스 예고는 유튜브를 통해 창 던지는 기술을 독학했다고 밝혔다. 행크 그린에게 교육용 콘텐츠가 TV에서는 실패한 반면 유튜브에서는 성공을 거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온라인 영상은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다 품질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이쇼를 TV에서 방영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세트가 왜 이래? 우스갯소리 하나 없이 수업만 하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겠죠. 그에 비하면 온라인으로는 품도 덜 들이고 사람들의 불평도 덜 들을 수 있어요. 영상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분쇄에 관한 교육 동영상을 필요할 때 사람들은 30분짜리보다 3분짜리 동영상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영상 시간이 자유롭다는 건 역시 유튜브의 이점으로 작용한다. 2분짜리 물리 영상으로 TV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광고와 광고 사이에 내보내면 될까요? 사용자가 원할 때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콘텐츠 유형도 유튜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흡 기관에 대해 지금 당장 공부해야 한다면 지금 바로 재생할 수 있는 영상을 찾아보겠죠. 내일 시험이라면 TV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 겁니다. 온라인 영상이 교육 전문 케이블 채널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다. 푸드 네트워크나 HGTV, 히스토리 채널을 시청하면 굉장한 즐거움과 영감을 얻는다. 그러나 요리를 할 때, 집을 보수하거나 자녀들의 역사 공부를 도와줘야 할 때는 보통 지금 당장 그 정보가 필요하다. 딸아이 학교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를 위해 컵케이크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 가이 피에리의 요리 프로그램보다 로산나 판시노의 영상이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필요로 하는 정보를 즉시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교육용 콘텐츠만큼 TV보다 인터넷의 미래가 더욱 밝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크리에이터와 팬들 간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정 관심사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을 수 없다면 댓글을 남겨 제안해 볼 여지도 있다. 게임, 요리, 주택 개조 등 유튜브 안에서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정돈된 카테고리를 직접 경험하다 보면 서점에서 다양한 잡지가 골고루 분포된 잡지 코너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아키텍처럴 다이제스트부터 모던 파머, 필드 앤 스트림까지 온라인 영상에서 이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을 꿈꾼다면 책과 잡지 등 인쇄물로 발간되는 주제 가운데 온라인에서 아직 황금기를 맞지 못한 컨텐츠를 찾으면 된다. 특히 뷰티와 패션 분야에서는 유튜브의 콘텐츠와 잡지가 더 뚜렷이 비교된다. 유튜브가 없을 때는 스모키 화장법과 가을 유행 패션에 대한 궁금증을 풀 방법이 세븐틴이나 보그를 구독해 사진과 글로 배워나가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유사한 체형에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지닌 같은 인종 또는 국적의 사람이 모국어로 전해주는 사실성 높은 비디오를 통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포토샵 수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며 잡지와는 달리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 정보를 들려준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게이머들만큼 패션 뷰티 분야에도 나라마다 1인자로 활약하는 블로거들이 있다. 멕시코의 유야,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크리에이터이다. 독일의 비앙카 하이니케, 한국의 다또와 본명 이다솔이 대표적이다. 행크와 틈새 콘텐츠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당시 그는 뷰티와 게임에 모두 해당하는 요소를 언급했다. 우리가 찬양하는 주제이지만 동시에 사회에서 드러내길 꺼리는 주제들이죠. 행크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여성들에게 외적인 모습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온종일 게임만 해선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게 치자면 총기와 폭력이 현실 세계에서도 사라져야 합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보내는 모순된 신호 속에 유튜브는 심리적 탈출구 역할을 한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사소하고 무의미하다는 걸 알더라도 여성들은 꾸미고 치장해야 한다는 모종의 압박을 느낀다. 남자들에게도 제발 그 폭력적인 게임 좀 그만하시죠. 라고 말하면서 남자다운 모습을 강조하지 않는가. 제니와의 대화를 마친 후 알에게 이를 5천 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있는 창고를 보여달라고 했다. 상점에서 2km쯤 남쪽으로 차를 몰아 코노코역 뒤편 너른 지대에 도착했다. 대형 슈퍼마켓 크기의 1180평짜리 하얀색 알루미늄 건물이 있었다. 건물 뒤에는 그보다 훨씬 넓은 건설 현장이 보였다.
가족들이 죽을 때까지 사용하기로 했던 첫 번째 창고로 겨우 1년을 버텼다고 알이 설명했다. 현재 짓고 있는 창고는 2,900평에 달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창고 내부로 들어가자 높은 천장과 널찍한 공간, 희미한 조명이 홈디포를 연상케 했다. 알이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대부분 성이 아니라 이름을 불렀다. 직원들도 알을 무척 반갑게 맞이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 운영이 순조로운 듯했다. 알은 내게 주문이 전달되고 해당 원단을 찾아 재단하고 상자에 분류한 후 포장과 배송을 위해 창고 이곳저곳으로 운반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줬다. 주문량이 많은 원단은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단이 가까운 쪽에 쌓아두었다. 창고 설계에 앞서 물류 컨설턴트나 경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물었는데 그에게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아니요, 유튜브에 있는 아마존 영상을 보고 창고를 지었어요. 아마존 물류센터의 영상을 틀어놓고는 일시정지를 누르며 주문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필기해 나갔다고 한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알은 당황한 듯 했다. 아,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상으로 배웠어요. 튜토리얼 교육 영상으로 시작된 기업이 또 다른 교육 영상을 보며 경영을 배웠다니 지어낸 이야기 같을 정도다. 미주리 스타가 들어서기 전 해밀턴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유명 기업인인 제임스 캐시 페니 주니어의 출생지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백화점 체인 기업 J.C. 페니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마을을 기념하고자 1924년 J.C. 페니의 500호점을 노스 데이비스 거리에 열었다. 미주리 스타가 들어서기 훨씬 전에 백화점은 자취를 감추었는데 제니 가족이 훗날 단색 원색 전문 가게를 열기 위해 그 건물을 매입하여 존경의 표시로 페니의 퀼트숍이란 이름을 붙였다. 가게 내부의 벽돌로 된 벽에는 페니의 업적을 기리는 명판을 걸었다. 알에게 사업 확장 계획을 들으면서 문득 역사는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퀼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고객 서비스와 과학기술, 소셜 마케팅 기법을 접목해 나중에 뜨개질과 공예로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했다. 사양 산업이던 퀼트의 입문에 정말 열심히 이끌었어요. 알이 말했다. 틈새 시장에 전념한 덕분에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분야를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 고객에게 진정성을 전달해주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쉽게 성공할 수 없는 가치죠. 마치 1960년대 초 월마트가 탄생한 아칸소주 벤턴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미주리 스타를 열정과 야심이 넘치는 가족이 함께 운영해 믿기 어려운 속도로 성장해 나갔던 웰마트의 창립자. 잡화점의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 미주리 스타가 제2의 월마트 또는 J.C. 페니가 될 거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제니의 가족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팬을 사로잡으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 마을의 발전을 이끌었다. 흥미롭네요. 내 이야기를 들은 알이 말했다. 하지만 마케팅 도구가 없었더라면 진작 그만뒀을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동네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거든요. 유튜브 말고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